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옹부줌의 성유미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에서는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자 수도권의 클럽과 PC방 등 고위험 시설 12개 업종에 대한 영업을 금지했다는 소식과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후보를 대선 후보로 공식 선출해 공화당 후보인 트럼프 대통령과 대선 맞대결이 본격화됐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하게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연합뉴스 TV를 말한다 시간에서는 뉴스 특보, 토요와이드, 출발 640 등을 중심으로 이재원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 TV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소식과 기후변화로 인한 한반도의 내년도 날씨 전망 등의 다양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TV는 8월 17일 뉴스 특보를 통해 코로나 확산 소식을 다각도로 짚어주었습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흘째 세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특히 서울과 경기 두 지역 확진자만 156명에 달하는 심각한 상황에 보도국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발빠른 대처를 했습니다. 17일에만 확진자가 197명 새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5,515명으로 늘어난 상황을 전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89명, 경기 67명으로 두 지역 확진자가 156명에 달했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선 접촉자 조사 과정에서 70명이 추가로 확진돼 누적 확진자가 319명으로 늘었다고 전했습니다. 강남구의 IT 아카데미, 영등포구의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에서 시작된 감염자가 각각 7명이 되었고 경기도 파주에서는 스타벅스 야당 역점과 관련한 확진자가 13명 더 늘어 누적 확진자가 42명에 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광주 상무지구의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7명이 추가 확진돼 지금까지 14명이 감염됐다고 빠른 확산세를 자세히 전달했습니다. 이어 정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300명을 넘어섰다고 전했습니다. 정광훈 목사 본인도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이 주소지가 없었던 669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119명에 대해서는 연락을 취했다고 발표하는 자료와 자가격리 위반과 역학조사 방해 등으로 고발된 정광훈 목사 측 변호인단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 연설을 마친 후 사택으로 귀가해 쉬던 중 격리 통지서를 전달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료를 대비시켜 양측의 입장을 고루 확인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보다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제 격리 통지서를 발행한 시간에 대한 후속 보도가 이뤄지면 좋겠습니다. 오후 2시 뉴스 특보는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수위 2단계로 강화된 뒤 미술관이나 박물관 등에서 사용 가능한 소비 할인권 6종의 시행 일정도 조정됐다고 전하며 덕수궁 현장에서 뉴스캐스트가 보도를 해 역시 현장감을 더했습니다. 광복절 휴일을 맞아 궁과 왕릉 등이 무료 개방 중이나 덕수궁을 찾은 관람객 수는 많지 않은 상황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여가소비 촉진을 위해 배포한 영화와 박물관, 여행과 미술 전시 등 문화, 여가 관련 할인권의 신규 배포 중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영화, 박물관, 숙박, 여행 할인권 등을 언제까지 사용할 수 있는지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오후 6시 뉴스 특보는 전 세계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나온 전 세계 신규 확진자 수가 29만 4천 명으로 역대 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선 사망자만 17만 명을 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세계보건기구 WHO, 로이터 통신 등을 인용해 통계 수치를 전해 보도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한 점이 돋보였습니다. 앞서 미 워싱턴대 의대 연구소는 사망자 17만 명에 도달하는 시점을 10월 1일로 예측했으나 예측보다 6주 빠른 확산세라고 설명해줘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 쉽게 전해줬습니다. 8월 17일 오전 8시 뉴스특보 정치뉴스로는 광복절에 있었던 대규모 집회를 둘러싼 후폭풍을 다뤘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재확산세 속에 이뤄진 대규모 집회를 엄정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반면
야당은 사실상 집회 자제 등을 촉구하면서도 지역 감염의 책임을 집회에 떠넘겨선 안 된다고 맞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광복절 집회를 강행한 일부 보수단체들의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청와대의 강력 대응 기조에 힘을 실었다며 이낙연 의원, 김부겸 전 의원, 박주민 의원 등 당권 주자들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표면적으로는 전 목사와 보수단체에 대한 공세지만 이들과 통합당 전신인 자유한국당과의 과거 관계를 고리로 사실상 통합당을 몰아붙이는 형국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이에 앞서 당 차원의 공식적인 집회 참석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처럼 통합당은 보수단체 집회 자체와는 거리를 두면서도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세 책임을 주말 집회에 떠넘기는 것은 잘못이라며 광장에 모인 성남 민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의 모범 국가로 우리나라의 K방역이 손꼽혔고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0.8%로 2달 전보다 상향 조정하는 등 우리나라가 그간 코로나19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성과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19 확진자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1일 200명을 넘나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되었고 대구, 이태원 등 단일 감염원 확산과는 달리 대규모 유행의 초기 단계라고 방역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그간의 노력들을 높게 평가하지만 최근 방역당국이 위험 경고를 보내는 만큼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 보호 대책과 다중이용시설의 문제점과 제도 개선에 대한 기획기사와 심층 보도가 많이 다뤄지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역대 최장 장마가 물러난 뒤 기후변화로 한반도에 찾아오는 극한의 날씨가 더 잦아진다는 예측을 전했습니다. 8월 15일 오전 8시 토요 와이드에서는 산사태 원인으로 의심받는 태양광 시설에 대해 깊이 있는 보도를 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집중호우로 산사태 피해가 잇따르자 나무를 잘라내고 산비탈에 설치한 태양광 발전시설이 문제란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문제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보도는 올해 일어난 산지 태양광 시설 산사태 12건, 장마 기간 발생한 산사태의 0.8%, 전국 12,000여 개 시설 중엔 0.1% 정도라며 잇따른 산사태의 원인을 태양광 시설에 돌리기엔 무리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12건의 공통점을 찾아내 보도했습니다. 정부는 재작년 경사가 가파를수록 하중이 높아져 위험하다는 판단 하에 경사도 기준을 25도에서 15도로 강화했으나 피해 유발 시설들은 모두 기준 강화 이전에 허가됐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동 중인 태양광 시설은 80% 이상이 기준 강화 전에 건설됐기에 보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태양광 시설이 산사태의 원인이 아니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산사태가 일어난 태양광 시설의 공통점을 도출하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솔루션 저널리즘의 모범적인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관련 기준과 수치 등을 그래픽으로 시각화하고 토목공학과 교수와 태양광 발전 사업자 등 전문가 인터뷰 등으로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8월 16일 오전 6시 출발 640에서는 장마의 원인과 전망을 제시해줬습니다. 올해 유난히 장마가 길고 독해진 것은 북극발 고온 현상이라고 원인을 잘 짚어줬습니다. 찬 공기를 가둬드는 제트기류가 마치 얼음이 녹듯 흘러내리면서 북반구에는 이상기류가 흘렀다고 설명했습니다. 시베리아에는 유례 없는 고온 현상이, 동아시아 대륙에는 찬 공기가 맴돌았다고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당장 내년이라도 최악의 장마가 또다시 찾아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영국 남극 자연환경연구소에 따르면 15년쯤 뒤에는 북극의 빙하가 모두 사라질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제트 기류가 더 크게 요동치면서 올해보다 더 극한의 날씨를 만들 수 있고 특히 시베리아에 나타난 고온 현상이 동아시아로 옮겨온다면 2018년 같은 최악의 폭염이 다시 덮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달에만 집중호우로 40명 가까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라 전 국민이 관심을 가질 만한 보도였습니다. 장마의 원인은 지구본 그래픽과 함께 찬 공기와 더운 공기의 화살표 이미지로 제시해 이해하기 쉽게 제시했습니다. 다만 지구온난화로 한반도에서 극한의 폭염과 폭우 빈도는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으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안은 언급하지 않아 아쉬웠습니다. 장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도 제시해주는 후속 보도가 충실히 이어지길 바랍니다. 뉴스특보는 지난달 임대차 관련법 시행 뒤 서울의 아파트 전세난이 심화하는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정부의 잇따른 대책에도 전세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고 수요자들이 다세대와 연립주택으로 눈을 돌리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실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보도는 서울 은평구 부동산 중개업체의 인터뷰와 더불어 국토연구원이 조사한 지난달 서울의 주택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 등의 자료를 충실히 제시했습니다. 주택 전세 시장 소비 심리 지수는 131.2로 한 달 전보다 11포인트가 올랐고 4년 9개월 만에 최고 수치라고 전했습니다. 이는 앞으로 전세값이 더 오를 것 같다고 답한 부동산 중개업소와 일반 시민들이 더 늘었다는 의미라고 해석해줘 이해를 도왔습니다. 아파트 전세값 상승 열기는 빌라로 통칭되는 연립주택으로까지 옮겨가는 분위기라며 지난달 연립주택 전세 가격지수 상승률은 한 달 전보다 3배나 커진 0.12%로 올해 들어 오름폭이 가장 컸다고 전했습니다. 증권사 부동산연구위원회 인터뷰 내용을 추가해 전세 물량은 줄고 반전세나 월세 물량은 빠르게 늘고 있는 시장 분위기를 전해줬습니다. 내년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전까지는 제대로 된 진단과 대책이 쉽지 않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고 전했는데 주거 문제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진단과 대책에 대한 후속 보도를 충실히 해주시길 기대합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박은지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하셨나요? 네, 저는 지난 16일 오후 7시 20분에 방송된 연합뉴스 TV 스페셜을 모니터했습니다. 연합뉴스 TV 스페셜은 이 시대 우리 사회 현상을 다양한 시각과 독특한 시선으로 짚어내고 올바른 대안을 제시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이번 방송은 광복 75주년, 사죄받지 못한 역사라는 주제로 한일 갈등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은 지난해 8월 일본이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며 경제전쟁을 선포했다는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홍지상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연구위원은 수출 규제는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라며 정치적 배경으로 이루어진 일이라 많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를 위기가 아닌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업계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일본의 예측은 어긋났다고 합니다. 수출 규제가 심했던 기간에는 기업들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이 존재했고 우회적 수입과 동시에 국산화 테스트를 진행하며 맞춤 대응이 진행된 것이었다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수출 규제 1년을 거쳐오며 우려했던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반도체의 핵심 소재 세 품목의 수입 비중 변화를 각각 보여줘 대일 수입액 감소와 국산화의 진행 모습을 비교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일반 소비재에서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일어났다고 하는데요. 그래프를 통해 지난 1년간 일본 소비재 물건의 수입이 꾸준히 감소했다는 것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판매 부진을 견디지 못한 일본 기업들은 결국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념은 한번 형성이 되면 잘 바뀌지 않는다며 일본 불매 운동에 대한 신념 또한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대구에서 처음 시작된 시민들의 자발적인 일본 불매 운동 1인 시위가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모습을 보며 한 번 형성된 소비자들의 신념이 얼마나 오랫동안 바뀌지 않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재작년 10월 대법원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제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해당 기업들이 이를 이행하지 않자 강제노동 피해자들은 관련 기관에 자산 압류 소송을 내어 우리 법원은 압류 명령 결정문을 일본으로 공시 송달했고 마침내 압류 명령 공시 송달의 효력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맞대응을 예고하며 시간 끌기 작전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기나긴 싸움의 근원에는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다고 합니다. 일본 정부는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경제 협력 자금 5억 달러를 제공하고 양국 국민 간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다고 명시되어 있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이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아직까지도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내용은 공백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민단체에서는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일본의 의견을 뒤집는 증거로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발급된 연금 수첩을 제시했습니다. 64년 만에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 우리 돈으로 1,300원이 일본의 개인의 청구권은 모두 소멸됐다는 주장에 대한 반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달 30일 한일 학자들이 양국 관계의 해법을 모색하는 심포지엄에서 최의식 국민대 일본어과 교수는 김영삼 대통령이 조선 총독부 철거 등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을 펼치던 시기 민간 영역의 회의인 한일 포럼을 만들어 미래 비전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언급했는데요. 민간 영역의 양국 간 교류는 김대중 정권 출범과 함께 일본 정부 최초로 피해국 한국을 명시하고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가 강제적이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등 한일 관계의 극적인 반전을 가져오는 결실을 맺었지만 2012년 아베 총리가 재집권하며 상황은 반전됐다고 합니다. 군국주의를 향해 가는 일본 아베 정권은 역사의 원죄를 걷기 위해 사죄와 반성을 넘어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스스로 인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모니터한 내용을 함께 봤는데요. 박은지 학생은 이번 연합뉴스 TV 스페셜 보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었나요? 네, 저는 과거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으로 끌려가고 여자 근로정신대로 힘든 공장 노역을 한 분들이 아픈 과거를 잊지 않고 일본과 싸우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분들이 직접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일본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동아방송예술대 방송보도제작과의 박은지 학생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진 덕분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있지만 언제까지 이들의 헌신에만 의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의료계에 대해서 앞에서는 덕분에라며 뒤에서는 4대학 의료정책을 기습적으로 쏟아내고 어떠한 논의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실주해 왔습니다. 코로나 정부의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반발하는 의사들이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집단 휴진을 하는 등의 갈등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코로나 사태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불편이 더욱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TV와 비평 시간에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응에 대해 우리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이번
정부의 발표와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언론은 또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까지 먼저 짚어볼까요? 네, 정부는 7월 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의료인원 확충을 위해 오는 2022학년도부터 10년 동안 의대 입학 정원을 매년 400명씩 늘리고 공공의대를 신설하겠다고 합니다. 정부는 원격 의료와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 사업 도입도 방침을 밝힙니다. 그러자 8월 14일 전국에서 모인 2만여 명의 의사들은 한 목소리로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원격 의료 추진,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대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대한의사협회가 21일부터 시작되는 전공의의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면서 코로나19 대응책과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측에 긴급 회동을 제안해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갈등에 대한 그동안의 언론 보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비즈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설립 추진 방안은 의료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합니다. 여기에 조선비즈는 산부인과 등 필수 의료 담당 의사를 늘리겠다고 하는데 지방에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수술이나 분만으로는 병원을 운영할 수 없어 의사가 사라지는 것이라며 현재 부족한 것은 의사 수가 아니라 제대로 된 정책이라고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의 말을 전합니다. 한겨레 신문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을 반대해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가운데 31.3%가 집단 휴진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하며 한국은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몇 시간 안에 전문의를 만날 수 있는 국가라며 의사가 부족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며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의 주장을 전합니다. 연합뉴스는 전국 의대생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해 의사 국가고시를 거부하고 동맹 휴학에 나서기로 다짐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이에 대해 전국 40개의 의과대학과 의학전문대학원으로 꾸려진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협회는 성명서에서 국시 거부나 동맹 휴학은 의사 수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의대생들이 학업에 전념해달라는 당부 또한 전하면서 연합뉴스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발표로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각 주요 쟁점에 대한 우리 언론 보도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나라 의료 인력의 적정 수와 또 해외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또 만약에 보도에 좀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도 짚어주시죠. 네, 동아일보는 서울 도심과 경북 농어촌 지역의 인구 1000명당의 의사 수가 약 14배 차이가 난다고 전합니다. 또한 응급의료 인프라 격차로 인한 사망률도 2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전국적으로 응급기관이 없는 시군구는 무려 32개라면서 우리나라의 의료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를 비판합니다. 서울경제는 OECD 보건통계 2020 분석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의료 인구수는 1000명당 2.4명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꼴찌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반해 병상수와 자기공명 영상 등 의료 장비는 가장 많다고 전합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임상의 수가 한국보다 적은 나라는 콜롬비아로 2.2명과 폴란드 2.4명, 단 2개국뿐이라고 합니다. 오스트리아가 5.2명으로 가장 많으며 노르웨이도 4.8명으로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합니다. 반면 병상이나 주요 장비는 2018년 기준 병원 병상수 인구당 1000명당 12.4개로 일본의 13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으며 OECD 평균 4.5개에 약 2.8배에 이른다고 보도합니다. 한편 조선일보는 필수 중증 의료 분야 의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 수가를 정상화하여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조선일보는 수술비는 통제돼 있는데 의료 소송에 따른 사적 보상금은 가파르게 오른다며 선진국처럼 공적 보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으면 생명과 직결된 중증 필수 분야의 의사를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장진우 연세대 의대 신경외과 교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에 대해 한겨레 신문은 사설을 통해 우리나라의 의사 수 부족과 지역 간의 의료 격차, 공공의료 취약성은
어제 오늘 제기된 문제가 아니라면서 의협이 다른 요구 조건과 직능 이기주의와 밥그릇 지키기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비판합니다. 따라서 의협은 우선 파업을 철회하고 정부의 협의체 구성안 제안에 응해야 한다고 전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우리나라의 의료 인력 구조의 문제와 해외 사례를 OECD 보건통계 자료를 인용해 보도하면서 공공의료와 의료 시스템 그리고 의료 인력의 고단함과 열악한 환경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공공의료의 인프라 구축과 근본적인 의료 인력 구조 확충과 혁신 그리고 의료 수가 등에 대한 근본적이고 구체적인 분석과 설명이 많이 부족해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이번 쟁점과 관련해서 병원협회와 의사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각 찬반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었는지, 또 마찬가지로 문제점이 있었다면 어떤 건지도 짚어주시죠. 네, 지난달 23일 정부와 여당이 내놓은 의사 학충 방안을 둘러싼 논란이 점점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은 2022학년부터 10년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리기로 한 정부안을 즉각 철회하라며 파업을 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보건의료단체들은 의사학충 자체에는 찬성하면서도 공공의료 강화로 이어지기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며 정부안을 수정 보완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대한병원협회가 정부의 증원 정책에 찬성하는 것은 공식적 입장에 대해 김영훈 고려대 의료원장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김영훈 원장은 병업이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병업 내에도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며 사립대학 의료원의 입장은 대변하지 못하고 있으며 내부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노력이 부족했다며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사립대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정책이며 이는 결국 이류 공공의사만을 양상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합니다. 조선일보는 의협, 정부 답변 없으면 26일부터 28일 2차 총파업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의 핵심은 해마다 증원되는 의사 400명 중 300명을 10년간 지방 의무 복무시키겠다는 것에 대해 의협 관계자는 지방에 10년간 의무 복무케 하는 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으며 실효성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한겨레신문은 기본적으로 의사학충에 반대하는 의협과 달리 보건의료단체 등 정부 안에서 한 발 더 나아갈 것을 주문합니다. 이와 함께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공의료를 위해 일할 의사를 길러내고 이를 뒷받침할 교육의료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메트로신문은 또한 연간 400명으로 거론되는 증원 인원을 최대 600명까지 늘려야 하며 지역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대 신설과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의 주장을 전합니다. 경실련 소속의 홍승건 카톨릭 의대 교수는 지역의사 특별 전형으로는 기존 의대 일반과 과정과 지역의사과정 학생들 간의 우열의식을 만들어 사명감과 자부심을 지역의사로 양성하기는 어렵다면서 지역 보건의료에 헌신하고 책임 있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독립된 교육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언론은 의사들의 파업 명분을 10년간 의대 정원 4,000명 늘리겠다는 정부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언론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공공의료 강화와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의협과 병협, 보건의료단체 그리고 시민단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변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 언론은 의료를 공공재라는 전제 조건이 아닌 다양한 주체들의 주장하는 논리가 다 맞을 수도 있다는 양비론적인 태도는 아쉬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공의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안을 대하는 우리 언론의 바람직한 보도 태도에 대해서도 짚어주시죠. 네, 우리 언론은 의료는 공공재 혹은 공공의료이며 이것은 국민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토대라고 인식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언론은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이유는 서울 수도권과 지방의 의료 격차를 해소해 지역 의료를 강화하려는 정책의 요지와 이를 둘러싼 오해 등을 설명과 분석, 보도를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언론은 의사가 부족한 지역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배치돼 중증 필수 의료 서비스 등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의료를 제공하도록 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잘 시작될 수 있도록 의료진과 병원 그리고 의료기관 등 지역 의료에 관련된 뉴스 취재와 보도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언론은 정부가 제시한 특수 전문 분야 및 의과학자 양성 교육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력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자주 보도해 주길 바랍니다. 이와 함께 우리 언론은 현재 의료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조건 그리고 복지 시스템에 대한 연속적인 취재 보도가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 연구소의 이장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